사실 일본에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토요타는 뭐 엄청나게 영업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그러고 이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아주 번성을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이제 문제는 이 자동차도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로 결국 변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전기 자동차 2026년도인가 생산 목표치에서 50만 대를 줄여버렸더라고요. 왜 축소를 하는 거예요? 현재 잘 안 팔리니까 네. 계획을 좀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네. 자동차가 계속 전기 자동차를 변신했을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은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를 한국이 거의 다 바톤 터치해왔죠.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것들 지금도 한국이 삼성, LG가 거의 다 바톤 터치했죠. 네. 그 다음 조선업도 그래요. 지금 조선업이 포황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해군의 제조 능력이 급축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지금 군함들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한국 조선업,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이런데 우리 배를 만들어달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리 또 미국 군함들 수리를 한국 조선업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천억대. 엄청나게 크네요. 엄청나게 커요. 그 시장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국이 그걸 전담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국내 여러 가지 뭐 중소 내지는 자영업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긴 하지만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품목들에서 발전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방위산업이 한국의 지금 방위산업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위 수출 전 세계 4위 규모로 이제 확장될 거라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토요타 자동차 업계는 일본이 여전히 아직 살아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는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필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필적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방위산업도 늘어나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엄청나게 팽창하는 거잖아요. 네. 콘텐츠 수출액이 다 합하니까 반도체 수출액이 한 80% 가까이 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죠. 여기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웹툰 같은 거 있죠. 이 만화 이쪽도 시장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이 상당히 선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일본이 망가가 이제 웹툰으로 변신하려고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뭐 기술을 배워간다거나 노하우를 배워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식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지금의 일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늘 얘기해오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일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로 변신에 실패했다. 모든 기업들이 생산성이 이렇게 향상되지 않는 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전 세계 성장하고 잘 나가는 국가들의 그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디지털화, 거기서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디지털화 되면은 부가가치가 팍팍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날로그는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가장 치명타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화로 가려고 이제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디지털 적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디지털 적자는 늘어나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 성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만큼 나라를 쏟아붓고 디지털 적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만큼 뭔가 변화가 있고 생산성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향상되고 이렇게 된다면 뭐 큰 문제 되겠어요? 지금 일본의 디지털청은 어떤 상태이죠? 디지털청 장관이 고노 장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고노 장관이 마이너버 카드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80% 가까이 있는데 발급받도록 장관 맡기 전에는 40~50% 정도밖에 안 됐던 걸 알고 있는데 80%까지 끌어올린 건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이너버 카드는 임의적으로 만들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건강보험증을 더 이상 이제 새롭게 발급 안 하고 이제 폐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쓰던 건 그대로 몇 년 동안 쓰게 해요.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마이너버 카드에 내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내장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종이 건강보험증은 사용 금지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 마이너버 카드를 발급 안 받은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마이너버 카드를 처음에 발급받으라고 할 때는 임의다 이게. 어디까지나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 강제는 아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왔고. 그래서 뭐 안 받으니까 돈을 주면서 여발을 했잖아요. 2만 원씩 주면서. 그렇게 해서 80%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나머지 20% 안 하고 있는 데다가 발급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강제적으로 이 건강보험증하고 같이 접목시키겠다.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르지 않냐. 여기도 반발로 반납하는 경우도 막 생기고. 사실은 디지털화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인증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 인증이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가지고 다 이제 하는 건데 일본은 그게 안 되니까 발전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밀어붙이던 고노 장관도 이제 그만두고 누가 그걸 맡아서 이걸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의무라든지 그런 강제적인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닌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 정보다 보니까 인권의식이 팽배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증 만들 때가 언제냐? 1960년대 초반이었어요. 63년인가. 그때 무슨 인권의식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때는 없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국가가 강하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고, 우리는 60년 전에 이미 한 걸 지금 일본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아날로그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게 왜냐면 아날로그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일본이 디지털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잖아요.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치명적인데 사회가 불투명해요. 돈이 오고 가는 게. 한국은 금융실명제가 돼 있으니까 내 이름 아니고는 금융거래가 안 되잖아요. 현금을 주고 받으면 모르지만 통장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디지털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건 다 기록이 남잖아요. 기록이 안 남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많은 중소기업들이 탈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지하금융이 크게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건강한 경제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금융실명제하고 크레딧 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90몇 프로 우리가 96%인가 그렇게 해요. 근데 일본은 30%도 안 돼요. 경제에 있어서 투명도 같은 게 한국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들은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금융실명제도 안 돼 있고 마이너버 카드 이런 것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잘 진전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일본에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된 분들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저항감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내가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게 알려지면은 쉽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그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보안 문제가 제일 내 정보들이 전부 다 줄줄 새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잘 모르니까 더 두려움이 더 큰 거고. 저도 제가 만약에 진짜 8, 90대였다면은 그 세상이 변하는 거를 정말 못 따라갈 것 같아서 뒤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중국하고 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중국은 지킬 게 없으니까 다 바꿔가지고 디지털화로 확 그냥 급성장은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첨단 쪽으로 막 전부 다 그쪽으로 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은 그동안에 제2의 경제대국이 되고 할 때 그때 했던 것들이 전부 아날로그 형식이란 말이에요. 잘 나갈 때 했던 방식에 대한 프라이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방법을 그대로 써서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해가지고 제2의 경제대국까지 됐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장로년층에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꼭 바꿔야 하나? 지금 이 나이에 뭐 이런 마인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그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리더십 같은 걸 이제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가 이제 안 되죠. 디지털화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실명제도 안 되는데 내가 디지털까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비 기업이 그렇게 많다는 이유가 일본에 그게 액면 그대로 좀비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뒷돈 챙기거나 기재를 빠뜨리거나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탈루하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럼 세금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 일본은 이제 디지털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뭐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던 이유가 사회 전체가 한국은 디지털화된 사회가 어떻게 아날로그 사회를 따라가냐고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사회가 어떻게 한 단계 전에 몰리는 사회를 따라가냐 이거죠. 확실히 그 아날로그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이 단순히 여행객으로서 일본을 가도 시간에 대한 낭비가 좀 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패스권을 샀는데 네. QR코드가 있는데 그걸 다시 기계에 가서 종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내가 타려던 기차, 전철도 놓쳐버리고 더 몇 시간 더 낭비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전 국민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시간적인 효율성도 떨어지고 다 뭔가 이렇게 느려진 느낌. 그럼요. 네. 그게 제일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서류를 떼려고 그러면은 한국은 여기 책상에서 프린터가 있으면은 금방 정부 24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방 뗄 수 있는데 모든 게 웬간하면 거기서 다 해결이 돼요. 일본 직접 가야 돼요. 일본 직접 가서 떼야 되니까. 멀리 나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 일부러 가서 떼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서 등기부품 보내달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부담이 가해진다.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에서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해도 그 일본 경제를 살릴 수는 없죠. 문제는 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전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임금을 안 올려주면 사람들이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나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세월에 가면 그렇게 올라갈 때 그때 봉급이 올라간다. 그전에는 뭐 꼼짝도 안 한다. 그럼 일을 안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임금 안 올려줘요. 왜? 임금 올릴 만큼 일 안 한다고 보는 거지, 또. 회사에서는. 이게 악순환인 거죠. 네. 가장 큰 거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발생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그리고 일본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뭘 일을 해보고 내가 뭐 관공서 가서 무슨 일을 한번 해봐요. 서류를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편해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네. 아니, 그런 기사들 많이 올라옵니다. 해외에 오래 있다가 일본에 이제 오랜만에 들어오는 가족들이 네. 공항에 들어가지고 서류를 몇십 페이지를 다 기재하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호텔에 와서 그 다음날 또 문을 두드리네. 또 관공서에 또 서류 이만큼 들고 갔더라는 거예요. 어제 다 썼는데 또 써야 되냐? 써야 된대. 그 일본은 절차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융통성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일본의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팩트가 그렇습니다. 팩트가. 오랫동안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기술이 아주 좋다는 일본이 설마 우리도 하는 디지털화가 안 됐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일본 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부 아날로그입니다. 아쉬운 게 일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라든지 네. 특유의 분위기라든지 일본이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죠. 살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네. 이 아날로그 사회 때문에 네. 그거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레벨업을 시켜주고 기능을 잘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디지털화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발휘가 안 돼요. 빛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회는 이 디지털화가 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렵다. 또 여쭤보려고 했던 게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는데 요즘에 또 들리는 말들이 이 30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40년, 50년 계속 갈 거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나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나요? 변화가 생길 게 뭐가 있어야죠. 가장 큰 게 디지털화인데 네. 코노다로 디지털 장관이 이번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 사람은 불도저 같은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는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가 지난번에 그렇게 밀어붙였으니까 그나마 마이너버 카드가 80%까지 올라왔다고 나는 봐요. 사실은 고노타로가 총리 후보로서 꽤 나름대로 지지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디지털 장관 하면서 다 까먹어버렸어, 그 지지도를. 그러니까 디지털 장관 누가 하고 싶어 하겠냐? 아무도 안 하고 싶어. 아무도 안 하고 싶어. 네. 정치가로서는 야망 있는 정치가든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 디지털청 장관인데.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능력 있고 앞으로 유망한 정치가는 거기 가서 장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인기도 없고 고생할 거고. 고생은 뻔하고. 자칫하면 욕먹고. 욕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일본을 그렇게 밝게 우리가 그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는 거죠.